옛날 조선시대 전라도 남원고을에 정만득이란 선비가 살았다. 한때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던 인물이었으나 간신의 모함을 받아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세월이 흐르며 집안 형편은 점점 기울어져 이제는 기와집 기둥만 남았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다. 양반의 체면은 남아있되 주머니는 텅 빈 처지였다. 정선비에게는 춘향이란 딸이 하나 있었다. 20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한 건 집안이 가난해서만은 아니었다. 춘향은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시를 지을 줄도 알았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천자문을 읽을 때면 문틈으로 몰래 듣고 배웠고 밤이면 촛불을 켜고 글씨를 써보곤 했다. 그런 딸을 정선비는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컸다. 글 읽는 처자를 누가 며느리로 맡겠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게 상서롭지 못하다고들 하지 않소? 춘향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딸의 나이는 갈수록 차고 중매를 서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다. 장롱 속엔 시집갈 때 입히려고 장만해둔 색동저고리가 빛이 바래도록 접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다. 마을 어귀에 낯선 젊은이 하나가 나타났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준수했으나 옷은 남루했고 지게에는 땔감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는 우물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물을 한 바가지 떠마셨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정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젊은이, 어디서 왔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들어 정선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손가락으로 저 멀리 산을 가리키더니 다시 물바가지를 들었다. 정선비는 이상하다 싶어 다시 물었다. 이름이 무엇인가?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 젊은이는 또다시 입만 벙긋거릴 뿐 대답이 없었다. 그제야 정선비는 깨달았다. 이 젊은이가 말을 못하는구나. 벙어리로구나. 정선비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지게를 다시 지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 언제나 지게에 나무를 지고 우물가에서 물을 마셨다. 정선비는 그를 볼 때마다 말을 걸어보았지만 젊은이는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했다. 다만 두 눈은 맑고 깊었으며 얼굴엔 정직함이 서려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김씨 부인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젊은이를 마주쳤다. 부인은 무거운 쌀 자루를 들고 비탈길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 쌀 자루가 땅에 떨어지며 쌀알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부인이 허둥지둥 쌀을 주우려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옆에 쪼그려 앉았다. 바로 그 벙어리 젊은이였다. 그는 말없이 쌀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손놀림은 빨랐고 눈빛은 진지했다. 다 주운 뒤에는 자루를 들어 부인의 등에 메워 주었다. 김씨 부인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고맙네, 젊은이. 이름이 뭔가? 어디 사는가? 젊은이는 역시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여보, 그 벙어리 젊은이 말이오. 참 심성이 고운 것 같더이다. 그렇지. 나도 여러 번 보았는데 눈빛이 맑고 몸가짐이 단정하더구려. 부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김씨 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혹시 그 젊은이를 우리 춘향이 짝으로 어떨까 싶어요. 정선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여보, 무슨 소리요? 말도 못하는 사람을 사위로 맞자는 거요? 말은 못해도 몸은 성하고 마음씨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춘향이도 나이만 차고 중매는 들어오지 않는데 이대로 두면 시집도 못 가고 늙어버릴 것 아닙니까? 정선비는 한참을 고민했다. 양반의 딸을 벙어리에게 시집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딸의 앞날이 더 걱정이었다. 글 읽는 처자라고 수군대는 마을에서
춘향이가 평생 시집 못 가고 늙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쌍한 일이 아닌가. 그럼 한번 알아보기나 하지요. 이튿날 정선비는 마을 이장을 불러 그 젊은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장이 말했다. 아, 그 젊은이 말씀이십니까? 저도 수소문해 보았는데 이름이 선달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산속 움막에서 지낸다더군요. 말은 못하지만 부지런하고 정직하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정선비는 며칠을 더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그리고 선달을 집으로 불렀다. 선달은 깨끗이 몸을 씻고 남루하나마 단정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 정선비가 물었다. 선달, 자네 우리 딸 춘향이를 아내로 맞을 생각이 있는가? 선달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모았다. 정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말은 못해도 사람 노름만 똑바로 하면 되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렇게 춘향과 선달의 혼례가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양반 딸을 벙어리한테 시집 보냈다더라. 그것 참 기가 막히는 일이로구만. 하지만 춘향은 담담했다. 선달의 맑은 눈빛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말은 못해도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혼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다. 춘향은 선달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갔더니 선달이 막대기로 흙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글자였다. 인이애지. 춘향은 깜짝 놀랐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글자를 알다니. 선달은 춘향을 보자 화들짝 놀라며 흙바닥을 손으로 쓱쓱 지워버렸다. 춘향이 물었다. 서방님, 글을 아시나요? 선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흙바닥에 글자를 썼다. 독학, 혼자 배웠다는 뜻이었다. 춘향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사람은 말은 못하지만 글을 안다. 그것도 제법 깊이 있게 아는 것 같다. 또 며칠이 지났다. 정선비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틈으로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선달이었다. 정선비가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선달은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선비는 책 한 권을 펼쳐 선달에게 보여주었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논어였다. 선달은 두 눈을 반짝이며 책을 바라보았다. 정선비가 한 구절을 가리켰다.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흙바닥에 글자를 썼다. 유붕자원방내 불역낙호.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정선비의 눈이 커졌다. 이건 논어의 다음 구절이 아닌가. 선달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경전을 읽었다. 정선비는 감탄하며 다른 책들도 꺼내 보였다. 맹자, 중용, 대학. 선달은 어느 구절을 보여줘도 알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어려운 구절의 뜻을 흙바닥에 써서 설명하기까지 했다. 정선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보통 학식이 아니다. 말은 못해도 학문은 이렇게 깊다니. 그는 부인을 불러 선달의 재주를 자랑했다. 여보, 선달이가 글을 안다오. 그것도 사서삼경을 모조리 읽었소. 허허, 그게 정말이에요? 벙어리인 줄만 알았는데 학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부는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춘향이 밥상을 들고 사랑방으로 가는데 마을 사람 몇이 대문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선비집 사위가 벙어리라면서? 그것 참 딱하지 않소? 양반집 딸이 말 못하는 사위를 얻었으니. 게다가 저 사람 과거 시험도 못 본다던데 말을 못하면 전시에서 아뢰지도 못할 테니. 춘향은 발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과거 시험. 그렇지. 아무리 글을 알아도 말을 못하면 과거를 볼 수 없다. 전시에서는 임금 앞에서 직접 아뢰어야 하는데 선달은 그게 불가능했다. 춘향은 밥상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선달은 이렇게 학문이 깊은데 말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초야에 묻혀 살아야 한단 말인가? 며칠 후 남원 고을에 벽보가 붙었다. 3년에 한 번 있는 과거 시험 공고였다. 마을은 금세 들썩였다. 서당에 다니는 총각들은 밤낮으로 책을 읽었고 부모들은 아들이 급제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정선비도 벽보를 보고 돌아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선달이가 말만 할 수 있었더라면, 저 아이 실력이라면 장원급제도 할 수 있을 텐데. 김씨 부인도 안타까워했다. 과거만 보면 벼슬길에 올라 집안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달이 매일 밤 서재에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초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 글을 읽고 또 읽었다. 춘향이 걱정되어 물었다. 서방님, 밤이 이렇게 깊었는데 왜 계속 글을 읽으시나요? 과거를 보실 수도 없는데. 선달은 잠시 붓을 멈추고 종이에 글을 썼다. 배움은 과거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알고 싶어서 배운다. 춘향은 그 글씨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순수하게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서지 못한다니. 과거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하나둘 한양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정선비의 집 앞을 지나가며 그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 사위는 아무리 글을 알아도 소용없지. 벙어리가 무슨 과거를 본다고. 선달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만 더욱 열심히 책을 읽을 뿐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춘향은 그런 선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과거 시험 일주일 전이었다. 선달이 갑자기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책 몇 권과 붓, 먹, 종이를 보따리에 넣었다. 정선비가 놀라서 물었다. 선달, 어디 가려는가? 선달은 종이에 글을 썼다. 한양. 정선비는 깜짝 놀랐다. 한양? 설마 과거를 보러 간다는 건 아니겠지? 자네는 말을 못하자는가? 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다. 초씨와 복씨는 글로만 봅니다. 전심한 말이 필요합니다. 정선비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전시에 가지 못하면 소용없지 않은가? 선달은 빙그레 웃으며 또 썼다. 거기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정선비는 할 말을 잃었다. 김씨 부인이 달려와 만류했다. 선달, 한양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데. 게다가 전시는 어차피 못 보지 않겠소? 선달은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춘향이 대문까지 따라 나왔다. 서방님, 춘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달은 춘향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다. 기다려주오.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 마을을 떠났다. 춘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알고 있을까? 전시에 못 가면 모든 게 헛수고라는 걸. 그래도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춘향의 가슴을 저몄다. 한 달이 지났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될 때였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정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혹시 선달이라는 젊은이 못 봤소? 말을 못하는. 아, 그 벙어리 말씀이십니까? 초시에서 장원을 했다던데요. 뭐라고? 초시 합격자 중에 이름이 선달인 사람이 있더군요. 근데 복시에도 붙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선비는 가슴이 뛰었다. 초씨와 복씨를 다 통과했다니.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봤자 전시를 못 보면 끝이다. 또 며칠이 지났다. 마을에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관복을 입은 사람이 정선비의 집을 찾아온 것이다. 정선비 댁이 어디요? 정선비가 황급히 나갔다. 제가 정만득입니다만. 선달이란 사람이 이 집 사위가 맞소?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 관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선달이 장원급제했습니다. 네? 장원급제라니 그게 무슨. 정선비는
어안이 벙벙했다. 말을 못하는 선달이 어떻게 전시를 통과했단 말인가? 며칠 후 선달이 돌아왔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떠날 때와 완전히 달랐다. 깨끗한 관복을 입고 갓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벼슬아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다. 정선비 부부와 춘향이 대문 앞에서 선달을 맞았다. 선달은 깊이 절을 올렸다. 정선비가 급히 물었다. 선달,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어떻게 전시를 통과했단 말인가? 선달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인은 어려서 병을 앓은 후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글은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전하께 아뢰옵건대 소인에게 붓으로 답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정선비가 놀라 물었다. 이걸 임금께 올렸단 말인가? 선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임금의 친필이었다. 말을 못해도 글로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시험을 보도록 하라. 임금이 특별히 허락한 것이었다. 선달은 전시에서 붓으로만 답안을 작성했고 그 내용이 너무나 뛰어나 장원급제를 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야, 대단하다. 벙어리가 장원급제를 하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선달이 입을 열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선달을 쳐다보았다.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선달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을 하지 않았는가? 선달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인의 부친께서는 벼슬아치셨습니다. 하오나 간신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내 정체를 밝히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살아남아 언젠가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라. 선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했습니다. 산속에 숨어 살며 혼자 글을 배웠습니다. 말을 하면 신분이 탈로 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학문을 익히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리라고. 정선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허허,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선달은 춘향을 바라보았다. 부인, 그동안 말 못하는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았소. 용서하시오. 춘향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서방님. 이제야 진실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선달은 다시 정선비에게 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소인이 이제 벼슬에 올랐으니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임금께서 소인의 사연을 들으시고 선친의 누명을 벗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떳떳이 세상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사위가 알고 보니 역적의 아들이었지만 스스로 학문을 닦아 장원급제하고 아버지의 누명까지 벗긴 것이다. 정선비는 선달의 손을 꼭 잡았다. 자네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네. 말을 못한다고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구만. 김씨 부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복덩이가 굴러왔네요. 그날 밤 정선비의 집엔 잔치가 벌어졌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다. 선달은 춘향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부인, 그동안 글 읽는 처자라고 수군대는 소리 많이 들으셨지요?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떳떳하게 글을 읽으시오.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아내요. 저와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지습시다. 춘향은 환하게 웃었다. 평생 숨겨야 했던 재주를 이제는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선달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말을 아껴 쓰되 필요할 때는 분명하게 말했고 글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선비라 불렀다. 정선비의 집안도 다시 일어났다.
기울었던 기와집은 새로 단장되었고 마당엔 꽃이 피었다. 춘향은 선달과 함께 시를 짓고 글을 쓰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로써 말 못하는 사위로 들어왔던 선달은 장원급제하여 집안의 영광이 되었고 그의 인내와 학문 사랑은 오래도록 남원 고을에 전해졌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말을 못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겉으로 알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진정한 학문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선달처럼 순수하게 배움을 사랑한다면 하늘도 그 뜻을 알아주리라.